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펀치 진행의 오종환입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젠 불편하더라도 독감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었죠.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특히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분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지는 요즘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준비하면서 우리 지역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과연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자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이진성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래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광명희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라 직업재활시설 정미주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이 위드 코로나가 뭐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각종 제한을 걸었던 이제 조치들을 사실상 해제를 하면서 좀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서서히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10월 말까지 성인 인구의 한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위드 코로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억압돼 있어서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특히 우리 자영업자분들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직은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회복지 분야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장님, 그 보육 현장, 영유아들 네네. 보육 현장에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어린이집은 어린 연령의 영유아들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감염병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매일매일 우려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단계가 상향이 되면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긴급 보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계가 내려가면 정상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 2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매일 하루에 2번 이상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잇감들을 소독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인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대집단 활동보다는 개별 놀이 위주로 그렇게 보육 일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오랫동안 휴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차라리 내가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돌보겠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퇴소하는 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에서도 아무래도 하루 종일 많은 아이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 아이들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또 보호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매일 소독이나 또 방역 등을 하고 있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본인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생기지 않을까, 뭐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늘 불안해했을 것 같거든요. 확진자는 안 생겼습니까, 어린이집에서? 네, 다행히 저희 원에서는 확진자는 다행입니다.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네. 또 동선이 겹치는 부모님이 있다든지 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들은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이게 내 실내만 있었다고 하니 애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네.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외부 그렇죠. 나다니기가 쉽지가 않죠. 네, 저희가 외부에 나가는 현장 학습이나 이런 것도 일체 지금 다 중지를 하고 있고 네네. 또 예전에는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집단 행사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있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문제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더 네네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현장 이야기인데 센터장님, 지금 보니까 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발음이 좀 힘들긴 하네요. 그러면 이게 건강가정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하고 이 센터가 통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는 명칭 그대로 이제 가정에 대한 복지를 우선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일반 가정에 네, 대한 일반 복지도? 가정에 대한 예. 복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비다문화 가정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예. 동래구 지역 주민이시라면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로 어떤 데 이용을 많이 하시는 네, 거죠?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저희 센터에서 같이 하는 가족 캠프라던가 네. 가족 교육이라던가 프로그램들을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셨고요. 예, 예. 지금 현재는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런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거리두기 때문에 거의 뭐 참여하기가,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애로도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네, 뭐 오픈 이야기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적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초만 해도 사실 이제 무조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휴관을 권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은 닫고 사무실의 직원들은 출근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막막한 상황이 조금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현재 상황에 맞춰서 사업들을 좀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하고 개발을 또 해내고 해서 직원들이 원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거나 또는 뭐 전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생긴다던가 네.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그러면 네, 운영할 그래서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초반에 제작한 거에 비하면 지금 최근에 예. 제작한 게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간 그런 네. 오픈 현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택배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가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활동 물품들을 키트 형식으로 준비를 해서 배송을 하고 그다음 배송 받은 물품을 가지고 가정에서 잘 활동하고 활용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럼 인원이 그게 커버가 됩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선 그 고위험 대상으로 이제 장애인을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세심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 복지에 미친 영향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집합 금지가 되니까 일단 뭘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재활 같은 경우도 재활복지 서비스가 거의 뭐 중단되다시피 했었던 것 같은데 원장님, 이 상황,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제대로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코로나가 정말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저희 시설의 이용자와 이용자 부모님께서 확진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 직접 확진이 된 네. 적이 있었어요. 언제 일입니까? 이번 연도 4월에 예. 이용자 부모님이 확진과 그 다음날 이용자의 확진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예. 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희 시설은 2주간 휴관을 하게 됐어요. 폐쇄가 되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확산될 거고 이게 좀 많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갖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네. 더 확산되고 더 문제가 될 수 마스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용이라든지 자체가. 손 씻기라든지 그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생각을 예. 많이 하셨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초기부터 코로나가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마스크 착용이랑 개인위생 방역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돼서 그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없이 다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 자가 격리를 해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거를 저희가 체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랑 논의를 해서 집콕 왕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그건 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재밌을 저희- 것 같은데. 네, 자가 격리하는 동안 그러니까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직원 한 명당 4명에서 5명을 배정을 하고 네. 그 매일매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미션을 3가지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게 영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걸 안내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미션을 이용자한테 부여하고
그 미션이 또 완료되면 저희 보호자들과 이용자들 단체로 하는 채팅창에 어떻게 미션을 완료했는지 그걸 올려서 그걸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동기를 계속 부여해서 그 힘들었던 자가격리 기간을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2주간 폐쇄된 기간 동안 네. 그 아이디어는 원장님이 직접 내신 겁니까? 직원들이 같이 저희가 매일매일 전화를 유선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다 보니 점점 이용자들이 그 하루 상간에 정말 말이 없어지고 표정도 정말 안 좋아지는 걸 느껴서 직원들 전체 공감의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짠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죠. 그거는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재활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뭐 이용하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축소도 많이 됐죠. 네, 많이 됐죠. 기간 운영이. 네네. 사실 운영되는 기간이 전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사실?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격일로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오전반, 오후반을 나눠서 출근한다든지 해서 평상시 운영 대비 50% 미만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50% 정도 운영이 된 네네. 거네요. 많이 줄었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같은 경우는 직접 집에서 가족이 알아서 이제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다른 일을 못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를 찾거나 경제활동하거나 그러다 보니 가정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저희 주변의 시설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거나 그런 네. 사례들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시작할 때 그 긴급 돌봄이라고 해서 정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부재한 경우,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 그리고 조성 가정, 뭐 한부모 가정, 이 장애인들은 저희가 직원들이 4개조를 나눠서 직접 이용자 가정에 방문해서 출근과 퇴근을 저희가 직접 송령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설에 와서는 저희가 또 직원들이 직접 밥을 또 해먹이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진행이 됐다 보니까 다행히도 저희 시설에서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의 뭐 긴급 돌봄이라든지 비대면으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비대면 서비스에 아직도 사실 익숙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텐데 보육 쪽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때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원인이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좀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 구성원의 숫자라든지 또 양육자의 연령이라든지 아이를 양육해 본 경험이라든지 또 이런 보육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양육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부모님들이 돌보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뭐 조부모 가정에서 돌본다든지 한부모 가정의 경우라든지 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부모님들 중에서 뭐 장애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정 돌봄을 할 수 없는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부모님께서는 사실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고요. 또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또 일을 하러 가시면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하고 영유아들하고만 집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이렇다 보니 아이들이 집에서 주로 TV만 계속 본다든지 또 스마트폰을 계속 본다든지 해서 지금 사실은 미디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워낙 이 긴급보육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과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공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가정에서 돌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좀 병원에 입원을 하신다든지 또 치료 때문에 갑자기 어린이집을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실 분이 안 계셔가지고 어린 아이들만 또 집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교사들이 또 집으로 직접 방문을 네,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주는 것까지 좀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린이집은 사실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보내지 못하시고 그렇다고 또 가정에서 돌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스트레스의 연속이었겠네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할 때쯤 해서 여기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특히 이제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느끼느냐, 뭐 러시아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도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 물어보니까 아니,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인데 문자가 한국어로만 온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자국어로는 아니더라도 영어 정도는 문자를 보내줘야 사실은 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거든요. 깜깜이였다.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사실 외국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도 많을 텐데 여기서 생기는 사각지대의 요소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상황들 종종 얘기를 들으시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는데 그게 다 한국어로 된 정보여서 네, 외국인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센터 차원에서 저희 베트남 선생님이 상주에 계세요. 그래서 그 결혼 이민자 가정 중에서 베트남인 분들은 실시간으로 그나마 저희가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오는 문자를 다시 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등으로 번역을 해서 연락을 드리면 이제 최소 하루에서 이틀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여전히 그런 문제점들이 100% 개선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지금 뭐 그 안전 디딤돌이라는 어플이라던가 부산에서는 부산 자체적으로 라이프인 부산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 그나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실시간으로 조금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제 소수로만 들어와 계신 분들까지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일단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예를 들어서 예방 접종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라던가 실천해야 되는 활동들에 대해서 번역 자료를 12개 국어로 해서 보내는 주고 계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받은 걸 이용자 가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다시 재배포를 하는 작업들을 중간에서 돕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전달 속도가 느리다는 게 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플들이 좀 더 다양한 언어로 좀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나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결혼 이민자분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보 제공 차원 말고는 혹시 다른 차원에서 좀 배제되거나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토로하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일단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실 잘 없었고요. 네네. 백신 접종할 때 초기에 이제 연령대별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고 또는 이제 정보를 정확하지 못하게 얻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계셨는데 대부분 이제 좀 문제의식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없는 데서 오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보완해드리면서 많은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장애인분들 대부분 중증 장애인들인가요? 네, 어떻습니까? 중증 장애인들 재활 같습니다. 받고 있는. 네. 근데 사실 약물 치료도 중요한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직업 훈련 같은 경우도 재활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휴관되고 네. 문을 닫고 또 그러다 보면 뭐 생계도 좀 위협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출근을 하지 못하고 가정보육이 길어지면서 이 가정보육 사회적인 활동이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회적 활동이 차단되면서
우리 장애인들은 자연스럽게 퇴행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이용자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집단 활동 생활에서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했는데 가정에서만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갈 때 그냥 문을 다 열고 간다든지 네. 아니면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때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다 같이 이용하는 탕에서 그거를 볼일을 본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저희 시설만 해도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용자들은 결국 퇴행을 맞이하게 되고 퇴행은 결국 신체적, 정서적인 문제로 결국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네. 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들은 좀 하고 계실 텐데 뭔가 좀 효과가 좀 나타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지금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거를 장애인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해요. 네. 근데 휴관을 하다 보니 그 교육을 진행했을 때는 괜찮아졌다가 또 휴관에서 시설에 오지 않으면 그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 체크리스트를 개개인마다 못하는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손을 씻을 때 어떻게 하는지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걸 완성하면 상을 주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규칙이 다시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입을 한 게 효과가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뭐 세 분 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 복지 현장에서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각자의 공간에서 자구책 마련해서 이겨내는 모습들을 뭐 보여주고 계실 텐데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볼게요.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대면 수업이 중요한데 어차피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돌봄 지원이라든지 정책, 보육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됐고 어떤 게 필요가 없었고 어떤 게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뭐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지금 일단 뭐 마스크라든지 뭐 손소독제라든지 체온계 같은 방역 물품을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해서 소독을 하는 소독 서비스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또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때 이런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거나 또 이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때 공백이 생긴 경우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꾸준히 보호자용 뭐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또 방역수칙 등에 대한 안내문을 또 꾸준히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각 구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또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비대면으로 뭐 장난감 대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저희에게 뭐 지급해주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물론 감사하긴 한데 이런 거 뭐로는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아무래도 뭐 보육교사가 뭐 그 자가격리 들어갔을 때 사실 14일 동안에 공백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체교사를 지원을 해줘도 이 14일을 다 지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구한다든지 또 그런 뭐 시간에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한 명이 이렇게 자가격리를 들어가 버리면 보육 공백이 크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좀 도움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린이집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원내에서 감염을 최소화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감염병 대비해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뭐 어린이집 내에 건강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또 교사들에게도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역할 분담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사들도 그 감염병 그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방역물품을 조금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장기간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또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 자료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직접 뭐 가져다 드리는 뭐 일종의 꾸러미들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학부모님들하고 전화 상담도 실시하고 있고 원래 집단으로 했던 행사들도 지금 비대면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많이 하시네요. 뭐 네. 많이 하시긴 하는데 원장님 혹시 네. 그 어린이집 학부모가 지금 보고 계세요. 예. 그 뭔가 문제 제기들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린이집에. 네네. 어떤 문제 제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지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네네. 어린이집 측에서는 네네.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네네. 혹시 그 사례가 있을까요? 뭐 가장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아무래도 감염은 전염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 가장 민감을 하고 뭐 저희가 동선만 겹쳐도 어머님들께 이렇게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조금 죄송하지만 일찍 하원을 시켜주세요라든지 이런 요청을 좀 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뭐 교사 때문에 만약에 자가격리가 일어났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교사가 이렇게 조금 조심하지 않고 이런 자가격리를 해서 우리를 좀 일찍 하원을 하게 하냐라든지 좀 어머님들 나름대로의 그런 불만이 좀 계셨는데 저희가 이런 또 다수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상황 설명을 조금 충분히 해드렸고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다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진되는 게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하고 조심조심 해도 걸리더라고요. 그냥 아시는 부분들은 네. 다 아시고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네. 대체로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시네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으로 저희한테 또 네. 제보가 올지도 모르는데. 센터장님, 그러면 이제 그 센터라는 공간은 어쨌든 이 물리적인 공간이고 이 물리적인 공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서로 모여서 함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의 프로그램들은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비한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예를 들면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등교를 못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센터 같은 데서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맞벌이 가정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 저희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제 아이돌봄이를 가정으로 파견을 해서 양육 공백을 좀 메워드리는 사업이거든요. 네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우선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아이돌봄이가 활동하는 지역하고 그 이제 맞벌이 가정이 있는 지역이 잘 맞아야지만 빨리 지원이 가능한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최대한 우선 배려해드리고 우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대신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주관을 하면서 코로나 특례 시간을 추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뭐 아이돌봄이 이용 시간이 800시간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80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특례 서비스로 추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금 도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해 잠시 지원을 했었던 게 있는데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 원격 수업 도움 지원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보호자가 안 계시거나 또는 조부모님만 계셔서 원격 수업을 하는 게 좀 원활하지 어려운 못한 경우에. 예. 그런 가정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원격 수업을 정해진 시간 동안 잘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였는데 근데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 못해서 좀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원격 수업이 도입돼 시작 시기부터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좀 더 효과성이 좋았을 텐데 원격 수업이 이미 조금 더 진행된 이후에 4월 이후에 도입이 되어서 좀 아쉬웠던 그런 사업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원격 수업 도우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 역할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네. 사실 초창기 때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더 필요했을 텐데 정작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난 네.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소수의 가정에서 또 잘 활용을 해주셔서 도움을 드렸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 방학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이제 오후 시간은 아이들이 학원을 주로 가더라고요. 근데 학원을 가지 않는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학과 공부나 또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교실, 요리교실 같은 걸 준비를 해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 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SNS에다가 재난의 크기라는 게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취약한 분들에게는 훨씬 더 이런 상황들이 더 가혹하다. 이런 사실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절실하게 느꼈다. 이런 SNS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되게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공감하죠.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성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몸은 컸지만 지적 수준이 낮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을 교육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좀 현실적으로 하기 힘들고, 그 이용자들 움직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교육이 동반해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박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 체감도는 훨씬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손 씻기라든지 그런 마스크 착용의 방역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했지만 이게 밖에 나가서는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호자들이 교육하지 않으면 결국 이용자들이 저희가 교육이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돼서 부모님과 이용자들 같이 교육을 했어요. 부모님들도 마스크 체크리스트, 방역 체크리스트 그런 것들을 진행했고, 저희가 그 휴관이 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용자들의 가정에 방문했는데 정말 밝았던 이용자들이 표정이 정말 없어진 거예요. 말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희 장애인 이용자들 같은 경우 시간대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는 것들을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지를 만들고 체험 키트를 만드는 것도 시간대별로 수행할 수 있는 체험 키트를 만들어서 이용자 가정에 배부하고, 그리고 잘한 친구들한테, 잘한 장애인들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100% 원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잘하는 이용자, 그리고 이걸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모님한테 상을 주면서 이것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원장님한테 같은 질문. 네. 그 혹시 그 시설에 네. 뭐 학부모들이나 네.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해서 뭔가 한 게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네. 어떤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의 가장 큰 문제 제기는 휴관을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휴관을 하지 마라. 제발 오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원장님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용자들이 와야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직업대열 훈련을 받아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정부에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부모님들한테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함을 다시 한번 더 고지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안 되는 이용자는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긴급 돌봄이 진행된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의 역량이 아니었던 부분의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센터 같은 경우도 네. 여러 가지 뭐 청원 비슷하게 네. 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가정 이제 돌봄 공백이 발생하니까 아이 돌보미를 좀 빨리 보내달라 이런 요구 많으셨는데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다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저희가 그 상담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뭐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화로만 상담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그 효과를 충분히 못 느끼셔서 제발 대면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다던가 네. 그런 요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도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센터 나름의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요구사항을 들어드릴 수가 없을 때가 좀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좀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그 오늘의 주된 주제는 어쨌든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는 불가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함께 살아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 길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뭐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특히 복지 현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될 건지 지금까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달라져야 될 건지 그 얘기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우선 이 원장님부터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린이집에서 가장 현장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은 교사나 아동 또 아동끼리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아이들의 식사 지도라든지 낮잠 시간이라든지 또 아이가 울 때 달래주는 등 이런 신체적인 접촉이 가장 필수적인데 지금은 아이들이 개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실에서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교사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특히 어린 아이들은 그 언어 발달에 이런 문제가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사회성 발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저희가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이후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에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럼 마스크를 벗어야 되네요. 예, 근데 또 그죠? 마스크는 벗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서는 그렇지만. 네, 그렇죠. 또 아이들은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언어를 알아듣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뭐 밥 먹을 때 말고는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내에서만 또 생활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발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과도 저희가 사실은 일상적인 대면이나 소통을 했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상담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유대감 형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자칫하다가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사들은 또 교사들 나름대로 사실 긴급 보육이라 하면 어린이집이 또 오는 아이들도 있고 가정에서도 또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또 뭐 활동 자료도 준비를 해야지 되고 또 일부 원에 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또 일과도 준비를 해야지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방역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뭐 지자체에서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언어 발달이라든지 전체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치료라든지 이런 기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관련돼서는 네. 차후에 더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어쨌든 현장에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복지 현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많이 부각된 부분도 있는데 또 반면에 나름의 장점들도 또 찾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기회가 보였다라는 네, 거예요. 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원들이 영상 제작의 능력을 개발했다던가 개인적인 역량이 네, 뭐, 굉장히 높아졌다는 네, 좀 부분.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을 자꾸 추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시간이나 장소의 문제 때문에 센터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께서도 좀 시간이나 장소에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게 돼서 그 이용자 계층이 조금 더 넓어졌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네네. 반면에 분명히 그런 걸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사각지대가 또 새롭게 생겼다는 게 저희가 또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걸 좀 토대로 해서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앞으로도 적절히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걸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가 더 편하고 효과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두 개가 좀 적절하게 섞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정 원장님. 그렇죠. 저희도
처음에 마스크 착용을 교육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을 투여한 결과 지금은 조금이라도 마스크를 내리거나 좀 삐뚤어지거나 그러면 장애인 이용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손을 예전에는 손을 대충 씻었던 이용자들이 지금은 정해진 시간만큼 이렇게 손을 씻고 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를 벗으면 어떻게 할지,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할지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이후에 뭘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저희 장애인 이용자들은 면역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감기라든지 잔병 치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래서 계속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또 그 다문화 센터처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장애인들 대상으로 온라인의 영역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개발하면 되고 조금 쉽게 접근하면 된다는 걸 또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네. 예.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인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영국, 덴마크, 뭐 핀란드,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뭐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 최초로 지금 영국 그 봉쇄를 해제를 했고 뭐 더 이상 이제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동량이 증가하니까 확실히 확진자가 폭증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해결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성공적인 연착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치밀한 전략도 좀 필요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복지 체계 관련해서 사회복지 체계와 관련해서도 이번 기회에 오히려 아까 지금 센터장님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도 좀 점검하고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조정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네트워크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원 체계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기회를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어떤 정책적인 지원 좀 아쉽다. 그리고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휴원을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어머님들이 지쳐 계시고 그렇다 보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4단계일 때도 어린이집 등원율이 거의 60% 이를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가정교육을 공고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방역 수칙을 보면 뭐 4제곱미터에 한 명씩만 뭐 하고 책상 간의 거리를 뭐 1m를 두라는 등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좀 대안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어린이집 현실에 맞는 이런 세심한 방역 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보육교사들은 90% 이상 예방접종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오시는 분들도 가족 구성원들이 선제검사라든지 예방접종을 조금 높여주시고 그래서 어린이집 내에서 최소한의 좀 감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또 가정에 대한 또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두리뭉실하게 뭐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건 꼭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요구할 건 없습니까? 사실 정부와 지자체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같이 하고, 고민하는 네, 입장이라서. 왜냐하면 어린이집 쪽에서만 또 생각할 수가 없고 또 보호자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한 방법만이 지금 조금 대안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장님 어떻게 네. 좀 공격적으로 좀 요구할 부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요구를 해보시죠. 네. 아무래도 하나 예를 좀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센터랑 같은 건물에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복지관은 시 지경이어서 이번에 좀 예산을 따로 받아가지고 그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방송 장비 방송실을 구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그런 좀 전문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잘 구축이 되는데 아닌 기관들은 아무래도 따로 본인들이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곳들이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좀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래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를 준비를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뭐 선물로 뭐 기프티콘 이런 거를 좀 드리려고 기획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사회복지기관에서 기프티콘을 사서 배부를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좌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를 냈던 직원은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좌절된 적이 있는데 이게 다 그 예산 사용의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에 맞게 조금 허락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신다면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저희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조금이다 보니까 조금 규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원장님. 네, 그 장애인들한테 휴가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휴가는 결국 퇴행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장애인들이 저희가 직원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관련 교육도 하고 플러스로 지금 방역과 그리고 개별로 학습지를 만들고 택배 작업을 오히려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체험 키트를 지원을 해주면 그런 만드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용자들한테 투여할 수 있으니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또 미디어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이용자들은 아직까지 2G 핸드폰을 쓰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와이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그런 미디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를 한다든지 와이파이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미디어에서 그 사각지대조차 발생하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세 분이 무슨 정책 기반을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이게 중요하다. 현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아까 저희들이 필요한 논의들을 계속 이어가고 정책적인 지원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요. 코로나 시기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그래서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세상에서도 시민 여러분들 일상 새로운 희망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